네, 이제 그 6주차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5주차와 동일하게 출제 예상 문제 풀어보고 그 문제풀이 해보는 시간인데요. 총 우리 6주차에서는 8문제 같이 투자 풀어보도록 성과의 평가 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요.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하나 시험 문제를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우리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 중 투자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금액 가중 수익률법 그리고 시간 가중 수익률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풀어보셨나요? 네, 답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1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될 텐데요. 1번부터, 보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가중 수익률은 투자 기간 자금의 유출입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단순하게 얼마가 증가하였는지를 계산한다 라고 했습니다. 유출입만 고려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얼마가 증가하고 감소하였는지만 계산하는 게 금액 가중 수익률입니다. 두 번째, 금액 가중 수익률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수익률이 도출될 수 있는 내부 수익률의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맞죠? 세 번째, 시간 가중 수익률은 현금 유출입이 발생할 때마다 수익률을 계산하여 각 구간별 수익률을 기하학적으로 연결하여 총 수익률을 계산한다 라고 해서 우리 그 시간 가중 수익률은 현금의 유출입이 매일 발생하는 그런 펀드에 적합한 이유가 왜냐하면 현금 유출입이 발생할 때마다 수익률을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간 가중 수익률의 특징이죠. 5번 금액 가중 수익률은 매일 수익률을 계산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수익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그런 수익률을 계산하지는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현금 유출입으로 수익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인데요. 4번 보시면 시간 가중 수익률은 총 수익률을 기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산술 평균 수익률은 기업 평균 수익률보다 항상 작다라고 했는데요. 산술 평균 수익률은 우리가 앞서서 저번 시간 배웠는데요. 기업 평균 수익률보다 항상 크다라고 합니다. 크다. 산술 평균이 단순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기업 평균 수익률보다 항상 수익률은 크게 됩니다. 산술 평균 수익률이 더 크다라는 것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다음 중 위험 조정 성과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위험 조정 성과 평가 지표에는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 젠산의 알파 지수가 있는데요. 이 젠산의 알파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설명해 놓은 거고요. 한번 옳지 않은 거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답은 몇 번인가요? 이번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되도록 3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해서 샤프 지수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웠습니다. 2번 트레이너 지수는 체계적 위험인 베타를 1단위 부담할 때의 초과 수익을 나타낸다 라고 해서 트레이너 지수는 베타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4번 젠센의 알파란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균형 상태에서 수익률보다 얼마나 높은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5번 젠센의 알파 값이 클수록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나타낸다 해서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 젠센의 알파 값 다 큰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인데요. 트레이너 지수는 뮤추얼 펀드를 맡아서 운영하는 개별 펀드 매니저의 증권 선택 능력을 측정할 때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2번, 3번 그 트레이너 지수가 아니라 젠센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젠센의 알파는 개별 펀드 매니저의 증권 선택 능력을 측정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 3번은 트레이너 지수가 아니라 젠센의 알파 지수, 젠센의 알파가 답이기 때문에 틀린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투자 위험 및 투자 성과 특정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르겠습니다. 30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3번을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의 답은 몇 번인가요? 우리 3번의 답은 가장 적절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맞는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수익률이 시장 균형을 가정한 경우의 기대 수익률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젠센의 알파다라고 해서 2번에서도 풀었죠. 그래서 맞는 답이고요. 2번은 표준 편차는 대표적인 상대 위험 지수 중 하나로 수익률의 변동성을 의미한다. 표준 편차가 수익률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상대 위험 지수가 아니라 절대 위험 지수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절대 위험 지수가 되겠습니다. 3번 베타가 2보다 큰 펀드는 아니죠. 베타가 1보다 큰 펀드는 시장 상승 시 수익률이 시장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있고요. 4번 젠센의 알파는 총위험 1단위당 무위험 초과 수익의 크기. 총위험 1단위당 무위험 초과 수익의 크기는 젠센의 알파가 아니라 트레이너 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젠센의 알파 지수가 아니라 트레이너 지수가 우리는 총위험 1단위당 무위험 초과 수익의 크기를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은 트레이너 지수가 되겠습니다. 5번 시장 변화에 대한 상대적 민감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알파가 아니라 베타겠죠. 예, 굉장히 조금 좀 웃긴 그런 답이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장 변화에 대한 상대적 민감도를 측정한 지표는 베타가 되겠습니다. 젠센의 알파가 아니라 트레이너 지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4번입니다. 투자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은 4번의 답은 몇 번이죠?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답이고요. 우리 잠시만요. 답은 3번이고 그러면 이제 1번, 2번, 4번, 5번은 틀렸다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3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맞는 답. 현금의 유출입이 매일 발생하는 펀드 중에서 간접 투자 상품의 수익률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수익률은 시간 가중 수익률이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금액 가중 수익률의 단점을 보완한 시간 가중 수익률이 펀드 유출입 이 발생하는 펀드에 제일 적합하다라고 했죠. 그럼 1번은 시간 가중 수익률은 투자 기간 중 현금 유출입으로 인한 수익률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금액 가중 수익률에 대한 해석이고요. 2번 시간 가중 수익률은 다수의 수익률을 발생하는 등 내부 수익률의 단점 내포하는 것은 금액 가중 수익률이라고 했습니다. 4번 시간 가중 수익률은 매일 변화하는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금액 가중 수익률입니다. 금액 가중 수익률은 매일 변화하는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한다라고 했고요. 5번 금액 가중 수익률 이 아니라 시간 가중 수익률이고요. 시간 가중 수익률은 현금 유출입이 발생한 시점별로 수익률을 계산한 뒤 이를 기하학적으로 연결하여 투자 기간 총 수익률을 계산한다라고 해서요. 시간 가중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중 수익률 3번, 5번은 3번이 아니죠. 금액 가중. 그러니까 1번 즉 1번 다음은 이제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우리 5번 자산 배분 전략의 성과 평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1번, 배워봤었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4번 계산하는 문제가 1번, 되겠습니다. 2번, 4번 같은 5번 경우에는 투자자 A 씨는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주식 40%, 채권 60%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왔으나 1년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채권 투자 비중을 50%로 축소하고 주식 투자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전술적 자산 배분을 실행했습니다. 투자자 A씨의 1년간 성과 평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가나다라마 각각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틀린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문제 풀어보셨나요? 답은 몇 번인가요? 네, 우리 답은 3번, 답은 4번이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4번은 0.5가 아니라 마이너스 0.3%가 되겠습니다. 가나다라 다 풀어보셨을 텐데 한번 볼게요. 공식을 우리가 가나다라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은 전략적 자산 배분의 비율 곱하기 비교 대상 지수, 즉 벤치마크 지수의 수익률을 곱하면 되고 전술적 자산 배분이란 전술적 자산 배분의 비율 곱하기 비교 대상 지수 수익률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고요. 실행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전술적 자산 배분의 배분 비율 곱하기 해당 자산군의 실제 수익률을 곱해주면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네, 이제 그 문제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나다라마의 하나하나 그 문제를 풀어보면 가번 보시면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입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이란 전술적 자산 배분의 배분 비율 곱하기
해당 자산군의 비교 대상 지수 수익률이죠. 그래서 전술적 자산 배분의 배분 비율은 주식의 배분 비율은 50%였고요. 곱하기 벤치마크 수익률인 18% 해주면 답은 9%가 되겠습니다. 나는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란 전술적 자산 배분 비율에다가 곱하기 실제 수익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술적 자산 배분은 50%이기 때문에 0.5 곱하기 실제 수익률 4%를 해주니까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다는 자산 배분 효과입니다. 자산 배분 효과는 앞선 수업에서 배웠듯이 전술적 자산 구성을 함으로써 전략적 자산 구성 때보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서 전술적 자산 구성을 했을 때의 수익률 빼기 전략적 자산 배분 수익률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인 50% 곱하기 벤치마크 수익률 18%를 해준 데서 빼기 전략적 자산 배분 수익률인 4% 0.4% 0.4 곱하기 18% 해주면 답은 1.8%가 됩니다. 라 같은 경우에도 자산 배분 효과로서 채권의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인 0.5 곱하기 벤치마크 수익률 3% 해주시고요. 빼기 전략적 자산 구성 비율인 0.6 곱하기 벤치마크 수익률 3%를 곱해서 빼주면 마이너스 0.3%. 그래서 답은 라 번이 될 거고요. 마 같은 경우에는 증권 선택 효과입니다. 증권 선택 효과도 보시면 실제 전술적 자산 배분 비율 곱하기 실제 수익률. 그래서 빼기 전술적 자산 구성 비율 곱하기 벤치마크 수익률을 해주면 증권 선택 효과로서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풀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 수식은 우리 지난 6주차 동영상 2번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그리고 수업 자료 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답은 비슷한 문제이 문제이고요.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투자자 B씨는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주식 40%, 채권 30%, 현금 30%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가 1년 전 주식의 비중을 10%로 줄이고 채권 부분 비중을 60%로 확대해서 전술적 자산 배분을 실행했습니다. 성과표는 다음과 같고요. 성과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해서 보기 중에 적절하지 않은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30초 시간,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빈 괄호 안에 있는 답을 다 수식을 대입해서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보기에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풀어보셨나요? 답은 몇 번인가요?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고요. 3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고객은 전술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0.91의 손실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을 통했다는 말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전술적 자산 배분을 했을 때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인데, 이거는 실제 여기 보시면 밑에 자산 배분 효과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자산 배분 효과라는 것은 전략적 자산 구성을 전술적 자산 구성으로 수정을 해 주었을 때 나타나는 자산 배분 효과를 우리는 전술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익이나 손해를 보았느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효과가 되겠고요. 자산 배분 효과의 이 가로에 답을 구하면 되겠죠. 자산 배분 효과의 이 칸의 답이 여기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의 답도 같이 구해줘야 됩니다. 자산 배분 효과는 어떻게 푸는지 제가 앞선 문제에서도 풀었죠.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 빼기 전략적 자산 배분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거, 채권 거 풀면요. 주식의 답은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9.0이 나오고요. 채권은 1.74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 1.74, 0 더하면요. 답은 0.91이 아니라 마이너스 7.26%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칸을 다 풀어보시면 먼저 이 부분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전략적 자산 배분 수익률 현금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략적 자산 배분 비율 곱하기 벤치마크 수익률을 곱해주면 답이 나올 거고요. 답은 1.4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적 자산 배분, 주식 부분, 채권 부분, 현금 부분을 다 더해주면 여기 답인 15.15%가 나올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 주식 부분을 구하면 전술적 자산 배분 비율 곱하기 벤치마크 수익률을 해주면 답은 3.0%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주식 부분 전술적 자산 배분 더하기 채권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 더하기 현금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을 더하면 마지막 여기에 답이 나오는데 7.89%가 답이 되겠습니다. 또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인 채권의 수익률을 구해보면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전술적 자산 배분 비율 곱하기 실제 수익률을 곱해주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곱하면 답은 2.55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빈 곳인 증권 선택 효과. 증권 선택 효과는 본인의 실제 수익률 이 그 전술적 자산 구성 대비해서 얼만큼의 효과가 나왔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익률 실제 투자했던 그 전략적 자산 구성 비율에서 실제 수익률 구했던 것에서 빼기 우리는 다시 전술적 자산 구성에서 벤치마크 수익률 곱해준 것을 해주면 되는데, 즉 제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증권 선택 효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술적 자산 구성 비율 60% 0.6 곱하기 실제 수익률 4.25 빼기 그 다음 전술적 자산 구성 비율 0.6 곱하기 벤치마크 수익률인 5.8을 빼주면 답이 나오는데요. 0.6 곱하기 4.25 곱해보시면 2.55 나오기 0.6 곱하기 5.8 곱해보시면 3.48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0.93%가 나온다. 증권 선택 효과가 되겠습니다. 증권 선택 효과는 실제 내가 선택한 증권 수익률 대비해서 전술적 자산 구성을 벤치마크 대비했을 때의 그 수익률과의 차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 자산 배분 구성에서 실제 내 수익률 빼기 전략적 자산 배분 구성에서 벤치마크 수익률을 빼주면 증권 선택 효과는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주식, 채권, 현금 다 대입하면 이 답이 나옵니다. 총 수익률은 이 세 가지를 더했을 때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0.91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이 맞는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한 총 수익률은 15.15가 되겠습니다. 2번 전술적 자산 배분에 의한 총 수익률은 7.89가 되겠습니다. 채권 부분에서의 증권 선택 효과는 마이너스 93 방금 풀어봤었고요. 투자자 B씨는 증권 선택 효과에서도 실패하였고 자산 배분 효과에서도 실패하였습니다. 자산 배분 효과의 답은 마이너스 7.26 실패했고요. 증권 선택 효과에서도 실패했다.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에 비해서 더 실패를 했죠. 예, 그래서 실패하였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6번을 풀어보았고요. 6번이 우리 자산 배분 전략의 성과 평가에 총체적인 어떤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간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그래서 6번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이 문제 관련한 문제는 쉽게 풀 수. 7번입니다. 다음 중 단일 지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답은 몇 번인가요? 네,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4번이다. 우리 맞는 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개별 주식의 베타를 투자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이다. 맞는 답이고요. 분산 투자는 투자자에게 위험이란 체계적 위험을 말하죠.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3번 개별 주식의 체계적 위험은 시장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맞죠? 5번 기업 고유 위험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주식수를 충분히 늘림으로써 사실상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4번이 이제 틀린 답이 되겠는데요. 포트폴리오의 비체계적 위험을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베타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베타는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을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베타를 조정하는 거고요. 또 비체계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체계적 위험은 없애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없앨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8번 베타가 1점인 포트폴리오 A의 1년간 수익률은 10%, 표준편차 18%, 무위험 이자율 4%라고 할 때 트레이너 지수 구해보겠습니다. 30초 시간 드릴게요.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트레이너 지수는 그냥 공식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너 지수는 우리 포트폴리오 수익률에서 무위험 이자율을 빼주고 거기에 베타를 나눠주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여기 10이라고 나와 있네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10 빼기 무위험 이자율 4%라고 나와 있네요. 무위험 이자율 4를 빼주고 네, 무위험 이자 여기에다가 베타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베타는 1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0.1 빼기 0.04 나누기 1.2 해주시면 답은 0.05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공식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은 두 가지는 반드시 제가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샤프 지수 외우셔야 되고요. 트레이너 지수도 문제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샤프 지수는요. 샤프 지수는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 빼기 기준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 또는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이자율을 빼주면 되고요. 거기다가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트레이너 지수는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게 아니라 베타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차이점은 샤프 지수는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고요. 트레이너 지수는 베타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 구분해서 수식 풀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총 8문제 풀어봤고요. 오늘 배운 오늘 문제풀이야 8문제 정도만 잘 풀 수 있으면 이번 6주차는 수업을 마스터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고사 시험을 칠 때도 또는 자격증 시험을 치실 때도 크게 무리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